네, 저는 알서포트의 신동형이고요. 제목은 시야, 2040년까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한국에서 B2B 소프트웨어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알서포트의 전략기획 팀장이고요. 그전에는 LG경제연구원 그리고 삼성전자에 근무했었습니다. 사실 제 오늘 소개해 드릴 게 바로 제 책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넘어 메타버스 넘어 2040년까지의 기술 혁신, 즉 시야라고 하죠. XR, 확장현실, IoT, 사물인터넷, AI, 인공지능, 과학, 이로 인한 세상 변화를 담은 책이고요. 전반적인 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인프라 5G, 6G, 인프라가 정의하는 기술 특징이 있죠. 그 기술 특징을 시야, 결국 XR, IoT, AI로 정의하고요. 이러한 기술 혁신을 충분히 새로운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다음 세대들이 기술 혁신과 함께 변화시킬 세상은 총 세 가지 관점. 생활 관점에서는 메타버스 일상, 그리고 사회 관점에서는 원격 사회. 굳이 복잡하게 모여 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세 번째는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경제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제 책의 14페이지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 길죠. 오늘은 사실상 일반론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보시고 시간 관계상 토론을 교수님께서 원하시면 제 생각에 2번에서 끊어주시면서 토론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마 그 4번까지 두시면 아마 제가 40분을 꼭꼭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기술 관점, 그리고 3, 4번은 사람, 그리고 세상 변화에 대한 관점이니까 그 판단하셔가지고 끊으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시면 제 자료는 다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제 신동영 치시면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재밌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기술 혁신의 특징을 보면 5G와 6G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이동통신망에서 새로운 혁신을 출발해야 되나? 하나. 그리고 왜 꼭 2030년도 아니고 2050년도 아니고 2015년도 아니고요. 2040년까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5G, 그리고 6G 특징이 무엇이고 이 기술 특징이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석사 때 저희 지도 교수님과 같이 썼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사물인터넷, 그리고 그 메타버스, 그리고 새로운 2040년까지의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을 다 포괄한 저의 그 어떤 뷰를 담은 건데요. 살펴보시면 시스테믹 혁신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변화, 이동통신 기술 및 망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데요. 잠깐 보시면 슈퍼카가 있어요. 자, 이 슈퍼카가 사막에 있으면 잘 굴러가지도 않죠. 그리고 심지어 고철 덩어리를 팔지도 못해요. 다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파는 가격보다 분리하는 가격이 더 들걸요. 심지어 고철 덩어리보다 못한 슈퍼카가 될 것인데요. 이 슈퍼카도 고속도로 딱 놓이고요. 그리고 기름하고 전기 걱정 없이 충전소하고 주유소가 딱 놓여지면 이 슈퍼카가 제대로 지성능을 쫙 발휘할 수 있겠죠. 여기서 슈퍼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실생활 및 산업에서 활용하는 진짜 느끼는 그러니까 제품 및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그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토양.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슈퍼카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상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사실상 테크 산업에서는 이동통신망이거든요. 도로가 왜 어떤 측면에 중요하냐 보시면 도로의 특징이 그 위를 다니는 이동체를 특징을 규정하는 것처럼 이동통신 기술이 그 테크 산업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용 도로 같은 경우 도로를 만들면 위에 자전거밖에 못 다니겠죠. 아우토반 만들면 위에 슈퍼카가 빵빵하게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좀 묵직하게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그 감안해서 도로를 만들면 트럭도 다닐 수 있고요. 그것처럼 즉 도로라는 게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혁신 슈퍼카곤 이동체의 특징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동통신망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2040년까지 굳이 2040년이냐라고 말씀드리면 또 그 산업 내 혁신 사이클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을 보면 새롭게 완전히
쌍그리 바꾸는 와해성 혁신이 일어나면 그걸 좀 퍼뜨려야 되겠죠. 전문지적 혁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한계 들이면 와해성 혁신, 전문지적 혁신 이렇게 돌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동통신망에 혹은 이동통신 기술에 딱 접목을 하니까 두 가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홀수 세대와 짝수 세대의 특징이 다르다. 1, 3, 5 홀수 세대가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와해성 혁신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시기고 2, 4, 6 짝수 세대는 그 와해성 혁신을 쭉쭉 퍼뜨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원지 시대는 따꺼폰이라고 하죠. 모토로라 다이내텍 8000X 이거 딱 나왔을 때 집에도 전화기 잘 안 쓰고 그다음에 우체국 아저씨가 우편물 잘 배달해 주는데 야, 휴대폰 왜 필요해? 라고 했다가 2G 때는 휴대폰 막 날렸죠. 디지털화 되면서 3G 때 야 무슨 휴대폰에서 TV를 봐 라고 집에 TV 그다란 TV 있는데 왜 봐? 라고 했다가 지금은 나이 드신 분만 TV로 TV를 보시고 나머지 젊은 친구들은 다 휴대폰으로 TV를 보죠. 그것처럼 135가 새로운 와해성 혁신을 잉태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시기인데 2, 4, 6에서는 쫙쫙 퍼져나가는 시대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보시면 1, 2, 3, 4, 5, 6 해서 이동통신 기술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10년마다 나오는 이동통신 기술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와해성 혁신 한번 쫙 10년 때려주고 그 다음에 전문지적 혁신으로 세상을 쫙 퍼져나갔고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10년 기술 혁신 주기와 20년 세상 변화 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2040년이냐 보시면 3G의 공식 명칭이 IMT 2000이었거든요. 2000년대를 포괄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면 또 5G의 공식 명칭은 IMT 2020입니다. 2020년대를 아우르는 이동통신 기술 혹은 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2020년 되면 뭐 굳이 우리가 2019년도에 많이 뭐 세계 최초 상용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는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되려면 2021년부터 이제 글로벌로 조금씩 5G를 확산될 건데 5G IMT 2020 2021년부터 2030년 그리고 세상 변화는 20년마다 만들어진다고 했죠. 6G는 보시면 2030년대를 아우르는 이동통신 기술이 될 것인데요. 2031년부터 2040년까지여서 그 20년 세상 변화 주기를 본다면 5G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변화는 2040년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작되는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혁신은 2040년까지 새로운 이동 기술 혁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신다면 재미있는 부분이 1G, 2G, 20년 세상 변화 주기가 있죠. 보시면 1G와 2G는 휴대폰, 전화, 그리고 3G와 4G는 멀티미디어 중심의 스마트폰, 그리고 5G와 6G 조금 보이겠지만 이거는 스마트폰을 넘어선 새로운 뭔가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5G와 6G 도대체 어떤 기술 혁신을 포함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알아보시죠. 자, 5G 사실상 보면 이 휴대폰 요만한 거에다가 넷플릭스 보는 거 별로 문제 없잖아요. 4G로도. 근데 굳이 왜 5G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5G의 기술적 특징 뭐 사실상 세 가지만 알면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더 빠르게 심지어 4G보다 20배 더 빨라진대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MMTC 더 많이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초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URLLC,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이라고 하면서 더 초저지연, 더 안정적이고 실시간적인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eMBB라는 더 초고속이라는 부분은 스마트폰보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인데 굳이 스마트폰 말고 뭐 있어? 라고 보시면 스마트폰 딱 생각해 보시면 2차원 스크린, 단절된 2차원 스크린 너머에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뭘까요? 2차원 넘어서 3차원, 360도 그리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뭐냐? 즉 초실감형 컨텐츠 사용 환경이 된다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보셨던 VR 그리고
요즘 VR, AR 쓰면 촌스럽죠. X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트렌디한 용어로 뭐 이것저것 다 뭐 새로운 용어 만들기보다는 다 포괄해서 한 단어로 하자라는 관점에서 XR 확장현실이라는 부분이고요. 더 많이 초연결 그리고 초저지연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빠르게 말고 스마트폰 말고 IoT, 사물 인터넷을 위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 IoT, 그리고 XR에 있는 멀티미디어, 그리고 IoT의 조그만 데이터, 그리고 안정적인 데이터를 포괄했을 때 결국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많이 쓰면 많어. 인공지능이 딱 붙어가지고 자동화, 그리고 자율화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G가 정의하는 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 사실상 규정하는 새로운 형식은 XR, 확장현실, IoT, 사물인터넷, AI,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시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6G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20년 세상 변화 주기잖아요. 6G 잠깐 보시면 딱히 다르지도 않아요. 더 빠르게 라는 관점에서 5G보다 50배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붙는 입장에서는 5G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은 기기가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초저지연, 더 안정적으로 라는 관점에서는 5G보다 한 10배 정도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 IoT, 그리고 XR, 그리고 AI라는 관점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 새로운 특징보다는 5G의 기술 특징은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관점에서 5G와 6G가 정의하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은 XR, IoT, AI라고 시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갈게요. 간단한 부분은 뭐냐면 그 5G의 그 시야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키겠지만 그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LG나 노키아가 피처폰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였잖아요. 화강 반조처럼 해가 바로 지기 전에 가장 빈다는 것처럼 적어도 망이 제대로 깔릴 2025년까지는 스마트폰 중심의 세상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 시야라는 게 스몰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서는 저는 스마트폰 리스라고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도 피처폰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대세는 스마트폰인 것처럼 스마트폰이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세는 스마트폰이 아닌 시야가 될 겁니다. 시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XR, Extended Reality. 보시면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A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VR. 증강현실은 현실에다가 데이터 쪽쪽 붙이는 거고요. 가상현실은 완전 디지털. MR은 사실상 보면 MS, 마이크로소프트만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VR과 AR을 합친 거래요. 뭐 이런 개념 싸움보다도 다 뭉틀려서 합쳐서 XR이라고 하자는 부분이 대표적인 예이고요. 예전까지는 뭐 페이스북만 VR하고 MS만 MR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기업화하면서 더 이상 이제 별도의 용어를 쓰는 건 MS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MS는 사실상 앞에 MR, MS 때문에 쓰는 것 같고요. 자, 잠깐 예시 본다면 가상현실 100% 디지털. 각각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하나처럼 모여서 마치 현실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기술 발전이 되면서 점점 더 현실과 디지털 간의 갭은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증강현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뭔가 갖다 대면 데이터가 탁탁 떠요. 그러면서 리치한 데이터 환경이 되는 게 사실상 증강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멀티미디어 관점에서 왜 스마트폰 다음의 혁신, 이 XR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미디어 진화 관점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담는 그릇이죠. 그 담는 그릇을 딱 보면 예전에 문자부터 먼저 냈잖아요. 근데 문자는 배워야 되겠죠. 책도 글자를 알아야지 알 수 있죠. 직관적이지 않죠. 하지만 픽처,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안 배워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망이 발전하면서 보이스가 붙죠. 그 다음 단계가 텍스트, 이미지, 보이스 다 붙인 게 미디어인데 말씀드렸다시피 TV, 모니터, 스마트폰 다 2차원의 스크린에 단절된 컨텐츠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2차원은 3360도,
단절된 것에서 그 보는 거 말고 좀 더 인터랙티브한 부분은 인터랙티브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크게 XR과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그 XR 관련해서는 2차원 단절된 컨텐츠 밖이 아니라 사람이 컨텐츠 속으로 컨텐츠를 이 공간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주변을 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했던 그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홀로그램은 POC 관점이나 아니면 일부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겠지만 제가 계산하기에는 한 7G면 IMT 2040이 되겠죠? 그리고 HG 정도까지 됐을 때 보편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40년까지의 기술 혁신은 XR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만 스마트폰 다음이 XR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퀄컴, 그 스마트폰의 머리를 만드는 퀄컴이라는 회사도 XR이 스마트폰을 다음 혁신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 360도 컨텐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컨텐츠가 있네요 라는 관점, 그리고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다는 관점 말고도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바디 랭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 썼을 때 손하고 눈은 여기 매여 있잖아요. 하지만 XR 딱 끼고 나면 손 핸즈 프리 하면서 이 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좀 더 직관적이고 현실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퀄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도 XR 관련해서는 미친 듯이 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MS, MS가 PC 시장에 패권을 잡았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뒷방 노인. 하지만 스마트폰에서의 그 구력을 잊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MS가 미친 듯이 B2B 관점에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이죠.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폰 시대 애플하고 구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 광고거든요. 요래 정책하면 조래 정책하면 막 흔들리거든요. 그거 말고 스마트폰 때 당했던 거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안 당하겠다라는 관점에서 XR을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금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건데 사실상 이거는 별도의 이슈인 것 같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럭키라는 20살짜리 미친 개발자와 BD 몇 명이 붙은 거를 심지어 2조 4천억 원 이상의 밸류로 사면서 준비를 하는 등 예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에 가지지 못했던 패권을 잡겠다고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호라이즌 서비스 런칭했고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철학적 관점으로 가져가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 이것만 한번 읽고 갈게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XR의 느낌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XR은 다른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누군가와 바로 옆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적합한 기기와 서비스고, 이게 그 사회 환경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일깨워주는 매개체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친 듯이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의 어떤 현재 모습에 가장 앞서고 보편적인 걸 보시려면 페이스북, 메타의 서비스나 기기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삼아 했던 아바타 만드는 것도 페이스북에서는 알고 보면 호라이즌의 아바타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XR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현실처럼 시각. 근데 XR 딱 끼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되게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지 가까이서 얘기하는지 뿐만 아니라 오감 관점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떨어져 있어도 한 공간에서 라고 하면서 그런 떨어져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기술적 관점. 그리고 혹시 오큘러스2 사실상 가장 보편적으로 잘 만든 제품인데요. 2시간 쓰면 목 디스크 오거든요. 쓴 듯 안 쓴 듯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 저거 잠깐 보시면 나오시죠? 기기가 있는데 하드웨어 판때기가 있는데 이거 XR 끼면 그냥 코드 몇 줄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드웨어 점점 더 중요성이 떨어지고 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사실상 이게 XR 환경이 되면 이 나무판 떼기가 아니라 아니면 이 PC가 PC판 떼기가 아니라 코드 메틀로 만들어지는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발전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IoT, CI에서 IoT,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포인트는 다 이겁니다. 연결, from 사람 to 사물인 부분이고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4G까지 해서는 연결의 아이덴티 주체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5G부터 유저에서 디바이스로 바뀌어요. 그게 자체가 연결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사물로 연결된다 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뭐냐? 두 가지 사실상 핵심 변화가 있는다고 판단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구석 모니터링하고 그걸 결과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숨겨진 세상의 비효율성을 다 발견해가지고 제거하는 부분. 정보 비대칭 때문에 있는 비효율성을 다 없앨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도 사람처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향후에서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C에서 XR, IoT 보셨죠? AI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저는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만 포인트만 짚고 나갈게요. 지능 수준 관점에서 만든 로드맵. 첫 번째는 NAI라고 하죠. Narrow AI. 알파고처럼 특정 목적에 한한 부분, GAI, 사람과 같은 부분, SAI, 슈퍼 AI죠. 이거는 터미네이트 있는 제네시스. 같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적용이 되면 어떤 관점이냐? 첫 번째는 사람의 역할을 일부 보완하겠죠. 그러다가 사람과 협업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에서는 비효율적이고 굳이 위험하고 단순 반복적이고 사람의 업무 중에서 그런 업무들을 사람을 대체하는 관점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 같은 X세대들은 뭐 AI,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있으면 편한데 내 일자리를 뺏는 러다이트 운동처럼 뺏는 되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공존하는 AI, IoT 사실상 지금 MZ세대는 그렇게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 그리고 그 철학을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회사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경쟁의 대상으로서 AI와 로봇을 IoT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사람은 사람답게 로봇은 로봇답게 생활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계속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기술 혁신을 충분히 새로운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세대인데요. M세대, G세대. 보시면 기본적으로 M세대는 PC방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디지털을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고 일하고 생활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G세대인데 제가 Z라고 해석할게요.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을 현실처럼 그렇게 느끼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전 세 가지로 정의를 하거든요. 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 게이머다.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리고 AI와 로봇과 이미 공존하는 세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게이머가 왜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공부나 생활하고 사람 사는 얘기는 책, 선생님, 그리고 회사에서 사수 이런 쪽에서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 친구들은 이미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를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쉽게 보면 온라인 레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연결돼 가지고 글로벌 친구들과 함께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말고 놀이터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 말고요. 내가 원하면 글로벌 친구들과 함께 구글 트랜슬레이터 돌려가지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영어 잘 몰라도 한국말처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번역기 돌리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스스로 코딩도 배워요. 코딩 배우려면 우리 옛날에는 막 선생님 찾아서 난리였는데 요즘은 그냥 유튜브에 떡떡떡 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스토리도 만들면서 영상 찍고 공유해서 자랑도 하고요. 라락스 통해서는 디지털 자산들을 디지털 경제를 스스로 체득하고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배우는 등 우리가 지금 예전 세대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게임이 일상인 그 친구들인데 게임 중요한 게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만약 실수하면 비용 날리고 시간 날린다 욕 억수로 먹잖아요. 하지만 게임은 죽으면 다시 하면 되거든요. 때리쳐 아프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거여서 그냥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게 사실상 MZ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게이머다, 게이머는 혁신가다. 즉 MZ세대는 혁신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 너무 보편적인 얘기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저 같은 X세대나 아니면 그 위 세대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디지털이 현실과 같이 되려면 디지털이 현실과 똑같은 것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책에 적어놓은 부분인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 제 조카랑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저 여동생의 아들이, 조카가 지금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여동생 집에 가가지고 조카한테 갑자기 조카가 삼촌, 나 KTX 타고 부산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래? 그러면 이제 둘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똑같죠. 스마트폰을 딱 짚죠. 짚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엔 KTX 앱을 키겠죠. 근데 제 조카는 유튜브를 키더라고요. 부산 KTX. 그러면서 KTX를 타고 부산 가는 영상을 보면서 백색 소음 들고 바깥에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들 보면서 2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다 끝나니까, 아니 뭐 좀 지루하면 조금 더 넘길 수도 있겠죠? 삼촌 나 KTX 타고 부산 여행 다 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것처럼 좀 다른 게,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포커스를 하겠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인 세대들은 디지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도 사람이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보셨던 시야, 시야에서 XR은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활용하고요. 시야, IoT, AI 관점에서는 보시면 이미 우리 일상에서 카톡이나 아니면 그 라인 통해 가지고 챗봇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챗봇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넘어서 반려봇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로봇 청소기를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등, 이미 우리들은 일상에서 IoT, AI와 이미 함께 공존하는 게 우리들의 일상 그리고 생활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서 잠깐 정리해보면 5G, 6G 2040년까지 기술 혁신을 정의하고요. 그게 뭘 정의하느냐? 시야, XR, IoT, AI를 정의하고요. MZ세대는 이런 기술 디지털화 그리고 이런 기술 혁신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바꿀 세상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메타버스 일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일상은 현실과 디지털이 구분이 없이 하나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말씀드리면, 닐 스티븐슨이, 이거 너무 한 글자, 이것만 그냥 응용할게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닐 스티븐슨이 그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그 속에서는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무대, 즉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아바타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사실상 여러분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정리는 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2006년도에 만들어진 메타버스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즉 라이프 로깅, 가상현실, 거울 세상, 증강현실. 이
이 부분 너무 별도로 노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2020년대 지금의 용어로 한번 정의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걸 정리를 하니까 어떤 일상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보시면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대로 앞서 보셨다시피 XR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XR이라는 용어로 다시 대체된 부분인 것 같고요. 라이프 로깅, 20년이 지났는데 뭐 일부 쓰겠지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 세상도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라이프 로깅, 뭐 정의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거 뭐겠습니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였고요. 즉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예의자 전부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울 세상, 안 써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살펴보면 현실 세상을 디지털화 혹은 디지털로 복제 투영한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쉽게는 지형을 디지털화 시킨 건 맵, 구글어스, 뭐 카카오맵, 네이버맵 같은 게 있고요. 근데 뭐 쉽게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 디지털 책을 디지털화 시키면 이북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디지털화 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바꾸면 라이프 로깅, 즉 소셜미디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 세상 요걸 현실적으로 바꾸면 소셜미디어가 페이스북에 있는 신동이 찐 신동이 맞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제 증명사진을 딱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환경도 하나하나 공간마다 별도의 캐릭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바타가 활동하는 공간이 첫 번째 메타버스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XR 기술이 구현되는 공간. 세 번째, 거울 세상은 복제하면 뭐 하겠습니까?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결과치 예상해보고 거기 따라서 자동화할 수 있는 거. 이게 요즘 말 많이 하는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공간. 자, 이 세 가지가 엔드 조건이 아니고 우화 조건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라이프 로깅, 증강현실, 가상현실, 거울 세상을 다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게 메타버스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아바타, 뭡니까? 디지털 속에 있는 저. XR, 진짜 현실 말고 디지털 현실이죠. 디지털 리얼리티,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트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디지털 X, 결국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미, 리얼리티, 트윈 이라는 관점이고요. 보시면 저는 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레디 플레이어 1과 같은 게 사실상 메타버스이긴 하겠죠. 현실과 디지털의 구분이 없는, 여기서 일하든 저기서 일하든 여기서 뭘 사든 저기서 뭘 사든 하나처럼 연결되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바타는 디지털 속의 캐릭터, 내가 더 많이 생기고요. 그게 더 많이 활동하는 관점에서 디지털화의 확대. 그리고 XR은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 PC, TV 말고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화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궁극적으로는 현실인데 디지털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혁신 관점에서 원격사회라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기술 환경 변화하고 크게 보면 도시 집중화의 폐해 확대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 환경 변화 관점에서 보시면 XR 기기 딱 끼면 이게 도시인지 내가 뭐 촌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딱 끼고 나면 예술의 전당에 딱 있는 것 같이 언제 어떤 공간이든 들어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코로나에서 집에 있어도 굳이 불편한 거 없거든요. 집에서 시키기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아닌 24시간 쉬지 않고 구석구석 움직일 수 있는 자율 무인 물류 시스템이 된다면 충분히 모여 안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도시 집중화의 폐해, 집값 등 거주 생활비가 상승해서 벼락거지도 생기고 굳이 복잡복잡하게 사람처럼 못 사는 대도시 안 살고 널찍하게 사람답게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바뀔 것 같고요.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 만들면 다 때려 부숴야 되죠. 다 때려 부수면 공해, 오염 그리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될 건데 디지털화 시키면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서 거주 방식의 변화, 원격 사회로 새로운 일상 그리고 거주 공간의 변화라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거 잠깐 살펴보면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왜 대도시에서 할까요? 예, 쇼핑몰은 하나 지어야지 사람들 가까이 모여야지 이제 올 수 있는 근접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인프라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앞으로 XR 끼고 굳이 뭐 모여 안 살아도 되고 같은 공간에 가까이 있어야지 할 필요도 없고, 예, 기기나 로봇들이 알아서 잘 배송한다면 복잡복잡하게 사람들이 안 모여 살고요. 예, 서울에서 10평짜리 오피스텔 사는 것보다, 강남에 사는 것보다 시골에, 아니 시골이라고 안 해도 되겠죠. 전원 해서 한 30평, 50평짜리 예, 전원 그냥 주택 살아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대도시가 굳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욕망적인 부분 조금 빼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굳이 모여 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 버추얼리는 예, 사는 스타일은 예, 굳이 촌에 산다고 촌스럽지 않고요, 얼바나이즈 된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느꼈죠. 코로나 시대 때 예, 현실 세계는 점점 더 멀어지더라도 디지털 세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 예,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났을 때 점점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기술적인 부분으로서는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바로 옆에서 싹둑싹둑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PDVI, 예, Physical Distance and Virtual Intimacy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원격 근무, 그리고 원격 파티, 예, 등등 원격 일상이 보편화되고, 그러니까 일단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되면서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 집이라는 공간인데요. 굳이 예,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굳이 모여 살지 않아도 된다면 좀 멀리 떨어져서 널찍한 공간에서 내 개성도 반영하고, 예, 안전하게, 그리고 즐기기도 하고, 로봇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점점 더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격 사회로 전환된다는 말씀이고요. 이랬더니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이고, 예, 사람의 쇼핑하는 그런 쾌감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복잡복잡하게 나가가지고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처럼 하나씩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인데요. 예,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자본이 되어 가치가 매겨지고 거래되는 경제인데, 이거는 세 가지 관점에서 딱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그냥 복제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복제해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자동화의 원천이 될 수 있는, AI가 접목되면서 자동화의 원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끌어머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예, 현실 화폐, 현실 자산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예, 이미 그 어린 세대들은, MZ 세대들은,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저희는, 지금은 이제 음악 다 돈 주고 사겠지만 다 복제해서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해 못하고 다 돈 주고 사는 게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는 게 일상화된다.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에서 경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밀을 뿌려서 빵을 만들 때까지 밸류 체인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그냥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 생성, 전송, 저장, 분석, 활용하는 관점에서 다 데이터의 역할,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관점에 생각하시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사업기회 등등 발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예, 데이터 경제에서는 크게 또 세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죠. 마이데이터,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뭐 할 때 내 정보 네 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퍼미션 했잖아요. 그거 말고 내 거 쓰려면 내한테 돈 내거나 아니면 쓰지 마! 라고 하면서 내 거를 퍼미션이 아니라 그때마다 돈 주고 사, 아니면 쓰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내 데이터의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의 오너십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규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근데 재밌는 부분이 데이터 딱 디지털 같잖아요. 근데 생성, 그 다음에 뭐 저장, 이런 부분들은 다 오프라인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딱 데이터만 디지털뿐만 아니라 디지털 뒷단에 있는, 앞단에 있던 밸류체인 말고 그 밑에 있는 오프라인과의 연결성까지 고민하시라. 세 번째, 블록체인과 NFT 같은 경우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잘 활성화되려면 신뢰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블록체인이나 NFT는 디지털 자산의 등기부 등본이다. 예,
내 마음대로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복제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막 복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이나 NFT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자 5G, 6G에서로 봤을 때는 2040년까지의 기술 혁신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40년까지의 5G와 6G가 정의하는 기술 혁신은 CR, XR, IoT, AI이고요. 이 부분에서 MZ세대는 충분히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고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시킬 세상은 뭐냐? 생활 관점에서는 메타버스 일상, 그리고 사회 관점에서는 원격 사회, 그리고 경제 관점에서는 데이터 경제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네.